안녕하세요. 김희영 의사입니다. 오늘은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꿀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 뭐 거의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양가족 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양가족의 공제의 경우에는 부부 중에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거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다운시켜서 적용되는 한계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절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떠들려면 이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되면 거기에서 이제 종합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즉 부양가족 공제들을 차감한 후에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높고 한계세율 구간이 높기 때문에 이걸 다운시키려면 그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의 과세 표준이 비슷하거나, 즉 연봉이 비슷한 경우 있죠. 비슷한 경우에는 그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지 않고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배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세 이상의 경우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자녀 2명을 자녀세액공제로 받고 아내가 자녀 1명을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각각 15만원씩 공제가 돼서 총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녀 3명을 모두 다 공제를 받게 되면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서요. 남편이 한꺼번에 공제를 받게 되면 15만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한 그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 가능한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제 피보험자고 계약자인 그런 보험료는 서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그런 보험을 들게 되면 부부가 모두 다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들은 보통 아내가 사망하거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혼자 남은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배우자가 되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단 본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계약한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그 자녀의 보험료가 있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 계약했다? 아내가 계약을 하고 납입을 한 경우에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긴 하지만 자녀를 위한 보험료 지출액이긴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보험료 공제의 경우에는요, 보통 차량 보험료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세워져요. 그리고 뭐 실비랑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를 굳이 끌어오지 않아도 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연간 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차감되는 금액이 있다라는 것인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차감하게 되기 때문에, 즉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총급여가 낮을수록, 한계점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공제를 받는 것이 최저 사용금액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서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두셔야 되고요.
저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자분들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게끔 하고, 제 의료비를요, 의료비 공제를 남편이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 요건과 그다음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에 해당이 된다면, 부양가족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당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시게 되면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되거든요. 소득이 높든 낮든 공제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총급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지금은 330만원 최대가 가능한데 300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가 높은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총급여 25%를 넘게끔 하고, 한계세율 구간이 높으니까, 과세 표준이 높으니까 그걸 다운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체크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카드의 경우에는요, 결제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자,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뜰하신 분들 있잖아요. 돈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한국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짝같이 돈을 모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더 납부하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주의하실 점들을 좀 요약을 해봤고요. 연말정산 잘못하는 경우에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고, 이때라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트셔야 돼요. 화해를 하시고 이번 기회로 네가 받을 거니 내가 받을 건지, 과연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제 지인분도 세금을 토해냈어요. 잘못 신고된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문제 없이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파이팅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